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프라이스 디코딩이네요. 네. 어렵습니다. 가격을 해독한다? 네, 맞습니다. 가격을 뜯어본다는 거예요? 네, 이 디코드는 해독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암호를 풀 때 이 디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코드를 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초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이제는 암호를 해독하듯이 풀어내면서 이 구매 결정에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네. 10만 원이 비싸다 아니면 안 산다. 10만 원이 싸다 그러면 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매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그만이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이 가격표를 딱 보고 블랙박스를 열듯이 이 살까 말까에서 끝나지 않고 원가는 얼마인지, 유통 마진은 얼마인지, 브랜드가는 정말 이게 타당한지 하나씩 뜯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관과 이 상품이 잘 맞는지까지도 따져보고 결정하는 그런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가성비를 넘어서 이 가격 자체를 암호를 해독하듯이 분석하는 이 초합리적인 소비자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를 하나씩 뜯어서 본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5만 원이지만 저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거는 3만 원이지만 비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정답입니다. 똑똑한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엄청 추워져서 패딩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옷 가격을 어떻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패딩을 사겠다 하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따져보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상품에 드는 가격, 원재료비나 뭐 간접비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브랜드 파워에 들어가는 가격이 또 있겠죠. 그래서 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좀 비싼 경향이 있고요. 또 유통가. 단계별로 우리가 마진이 있고 또 물류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유통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싼 채널을 찾게 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되죠. 또 뭐 수요가 높아지면 뭐 희소성이 많아지면 이 시장 요인에 따라서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 또 환율이 오르면 또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도적인 요인, 뭐 세금이나 이런 각종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통 두 덩어리로 단순화를 합니다. 상품 자체의 가치, 이걸 이제 상품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감성이나 경험이나 또 희소성이나 과시 같은 이런 비기능적인 가치를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축으로 가격을 분해해서 읽어냅니다. 이야, 진짜 무슨 뭐 제품 하나 분해하듯이 그렇죠. 가격을 분해한다. 재밌네요. 판매 가격이 이 정도면 적정한가를 그래서 그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디코딩 소비자는 먼저 제품 그 자체를 냉철하게 분석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법의학자가 된 것처럼 눈앞에 증거물을 분석하듯이 화려한 브랜드 후광이나 감성적인 마케팅 문구는 모두 다 걷어내고 물리적인 본질에만 평가해서 나만의 기준 가격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제품에 아무런 로고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희소성도 없다면 순수한 이 물건 자체는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요즘 식품에서 우리가 달걀을 산다고 치면 네네네. 난각번호까지 보시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그 뭐 난각번호 앞자리가 뭘로 시작하느냐 막 이런 것도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난각번호가 원산지와 사육 환경을 좀 의미하는 그 숫자여서 정말 난각번호를 세세하게 보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난각번호가 예를 들면 사육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 싸도 되지만 사육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더 비싸도 된다. 이런 난각번호로까지 이 달걀의 가격을 분해하는. 네. 대단합니다. 내가 좀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이 달걀이 네. 그 어미닭이 네.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나온 건지 그쵸.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온 건지 난 네.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와. 굉장히 세심하게 보십니다. 또 화장품을 하나 산다고 쳐도 크림 하나를 살 때 성분을 아주 자세히 분석하는데요. 뒷면에 성분표를 읽으면서 뭐 병풀 추출물이 얼마나 들어갔구나, 레티놀이 얼마나 들어갔구나 이런 핵심 유효 성분의 함량과 순도를 다 따져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화장품 패키지, 이 상품 패키지를 보시면 일부러라도 이런 레티놀이 얼마나 함유돼 있고 병풀 추출물 얼마나 함유돼 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적는 그런 포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쟁사보다 한 3,000원 비싸지만 함량을 따져보면 그렇죠. 오히려 저렴한 거예요. 막 이런 거 어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또 그걸 따져보니까. 왜 그 옷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오리털 얼마
네. 면 100% 이런 기준이 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면 100%에 만족하지 않죠. 더 들어가요? 네, 무슨 면이냐, 오가닉 코튼이냐, 그리고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고급 자재인 수피마 원단을 사용했냐, 또 20수냐, 30수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가죽 같은 경우도 어떤 가죽 공장의 가죽을 사용했는지, 또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또 패딩을 살 때도 고어텍스 같은 것들 요즘 많이 이제 입으시는데 이 방수 원단의 등급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탐색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옷의 성능까지 본다? 네. 이렇게 보는 거겠네요. 요즘에 보니까 또 파스타 1인분의 원가, 과자 한 봉지의 원가 이런 거 따져보는 콘텐츠들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이러한 과정 자체를 디코딩 과정 자체를 아예 전문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새로운 미디어 권력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이분들을 소비자 탐사 저널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사실 인플루언서처럼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전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았다면 그래서 과거에는 언박싱 같은 걸 많이 하셨죠. 포장을 풀어서 상품을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 인기였는데 네. 최근에는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완전히 분해해요. 그래서 사용된 내부 부품이 뭐인지까지 보여주고 원가를 분석하는 이런 영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 뭐 비싼 가전제품을 그렇죠. 저마다 분해해 볼 수는 없는데 네, 누가 네. 대신 해주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시계나 가방이 정말 이 중고 시세까지 분석해서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살만한가 이런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판결이에요, 판결? 네,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또 최근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끄는 채널 중에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의 원가는 얼마인지 특정한 치킨 브랜드의 그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추론해 보면서 실험하는 이런 채널들도 생겼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추정이지 정확한 분석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업체 입장에서 또 억울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은 논란이 또 있었어요. 유명 브랜드 감자칩에 감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 콘텐츠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감자를 직접 썰어가지고 그 튀겨서 이 수분이 얼마나 증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감자칩에 몇 개의 감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추론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봉지당 감자가 0.6개. 한 개도 안 들어갔다고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부실 내용물 지적이 커졌습니다. 댓글에서 좀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0.6개밖에 안 들어가면 이렇게 감자 얘기를 하신 하나도 거죠. 안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실제로 댓글을 답니다. 네. 감자칩 한 봉지에 저희 감자가 하나에서 1.5개가 들어간다. 가정에서 튀길 때와는 이 설비와 공정에서 차이가 있다 하면서 댓글을 직접 달아서 해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뭐 수분도 많이 날아갈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물가에 반응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렇게 원가 자체를 분해하는 콘텐츠까지도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기업들은 또 그걸 이제 주시하고 바로 또 반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요즘 소비자가 이제 단순히 가격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동의하는 가치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신뢰가라는 가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가치에 굉장히 또 많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으면 좀 더 돈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신과 회의주의의 시대에 이 최근에 뭐 국내 전자제품 업체들의 이 사후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실패하지 않을 권리를 또 주고 있다 하면서 구매 후 마음의 평화를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로 신뢰가를 좀 더 붙여서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의 가치를 정확하게 저울질하는 거죠. 당장 몇만 원 좀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또 고장 나면 엄청 힘들 텐데 AS. 네, 이걸 다 스트레스를 또 받는 것이 너무 힘들 텐데 좀 지금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지 않고 좀 더 신뢰가를 붙여서 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중국산 가전제품 굉장히 싸게 많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사후 관리까지 감안을 하면 역시 국산이 믿을만하지 또 이렇게 인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또 이제 비교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네.
또 한정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와 가격을 분해해보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셀 플랫폼에서 특정 신발 브랜드는 이 당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운동화의 이 자체의 상품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정판이라는 맥락이 더해지는 순간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거기 의미가 어떤 문양이 붙죠. 들어가느냐, 어떤 네. 브랜드랑 협업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비자들이 상품이라 보지 않아요. 수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을 더 들여서 내가 수집해서 이걸 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운동화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희소성이 주는 만족감과 팬덤, 이 팬덤의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기꺼이 더하는 이런 희소성 가치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정판은 공산품이 아니다, 예술품이다, 막 이렇게도 인식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트렌드를 유통업계는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사치품 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네, 글로벌 고가품 업계가 2년 연속 부진에 빠졌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루이비통이나 이런 디올 같은 이런 고가품 업계가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2%나 감소를 한 거죠. 사실 한때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 속도로 성장하던 이 산업이 2해 연속 부진한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세계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불황기에 이 사치품이 더 뛰어오른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보다는 이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의 소비 가치가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프라이스 디코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에 이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를 굉장히 많은 이제 가치를 부여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살 만한 그런 어떤 여력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브랜드가를 좀 더 낮추고 원가나 이런 신뢰가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좀 비싸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걸 이 가격에 주고 이 가방을 사는 게 맞는가? 훨씬 더 까다롭게 가격을 해독하는 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는 없어. 네. 라고 냉정하게 판단해 버리면은 외면받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냐 품질이냐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저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악한 상품을 단지 저렴하다고 구매하진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가성비 개념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품질 좋은 원가 대비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특정 그 편집숍에서 뭐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이런 네. 거 굉장히 이제 많이 팔리는데 1,000원짜리라고 해서 품질이 형편없어. 그러면 또 이제 소비자들이 발길을 바로 돌리게 그죠.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가격 책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에 책정할 거냐 이게 또 어렵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 보니까 네. 우리의 원가는 얼마입니다. 제조 원가 얼마, 유통 마진 얼마 세세하게 공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사 제품 페이지에 소재비나 공인비, 운송비, 또 마진, 최종 가격을 전부 다 급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브랜드들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늘고 있는데 이런 투명화 전략을 도입한 기업들이 초기부터 이제 3년까지 이제 연간 100%를 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분해해야 하는 노력을 대신해 준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이렇게 대신 본인의 가격을 다 분해해 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니 평가하는 근데 거죠. 왜 신발 고무 밑창 얼마, 네, 가죽 뭐 인솔 아웃솔 이거 얼마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근데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다라고 위에다 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을 중시해서 친환경 가격을 더 받겠다 하면 이 친환경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본인의 브랜드 스토리를 훨씬 더 강조해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희 님이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네요. 소비자는 똑똑한 가성비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셨고 아까 그 0721님은 저도 달걀 난각 번호 봅니다. 끝번호가 1번인 자유방목 유정란 확인까지 합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의 프라이스는 무료라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